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광고 유심히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자동차 광고를 유심히 보다 보면 자동차들이 발전하는 트렌드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제법 있을 건데, 예전에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승용차 한 대가 멋지게 전투기하고 비슷하게 달려가는 그런 90년대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자동차 발전 트렌드는 순수 이동수단으로서 속도나 출력 같은 자동차 성능 위주로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 들어서는 자동차가 구름 위에 떠 있다든지 뒷좌석에 있는 자녀가 자동차가 너무 조용해서 잠들어 있는 그런 편안한 느낌의 광고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차량 성능 중심 발전 트렌드가 2000년대 초반 들어서는 승차자 중심의 정숙성, 안정성, 편리성 위주로 자동차 발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기준으로 자동차의 많은 부품들이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변화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나오는 광고들 보면 운전을 하다가 핸들을 잠시 놓고 물건을 찾는다든가, 차선이 안 보일 만큼 안개가 자욱한 산길에서 운전자가 차선을 살짝 넘어가니까 자동차가 스스로 방향을 살짝 바꿔서 차선 안으로 차를 다시 넣어줍니다. 최근 나오는 광고만 봐도 자동차의 발전이 점점 자율주행에 가까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부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자동차는 안전, 편의성, 친환경 위주로 발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친환경을 따라가고 있는 추세 때문에 전기차 위주로 자동차 시장이 점점 개편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안전, 편의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자율주행차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자동차 발전의 종착지는 자율주행 전기자동차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주의태만이나 음주운전, 졸음운전으로 발생한다고 하고 있고요. 운전에 사람이 개입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자동차는 안전해진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로 발전하는 거고, 사람이 운전을 안 하니까 사람은 편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한 게 자동차 발전 트렌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자율주행차 기능은 어떻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이 자율주행차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는 휴대폰이 있잖아요. 한 15년 전쯤에 우리가 사용하던 피처폰, 그런 피처폰을 쓸 때만 해도 휴대폰은 누구랑 그냥 통화하기 위한 단순한 통신 장비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통화 기능이 있는 멀티미디어 IT 장비죠. 통화 기능이 있는 컴퓨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폰 쓸 때 이걸로 어플도 쓰고 유튜브도 보고 음악도 듣지 않습니까? 통화는 그냥 기능의 일부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자율주행차도 이 스마트폰과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에 인공지능 컴퓨터가 달린 게 아니고 인공지능 컴퓨터에 바퀴가 달린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자율주행차 이해하는 데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운전에서 해방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동차가 이동수단이 아니고 생활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까 핸드폰이 통신장비 개념에서 멀티미디어 IT 장비 개념이 된 거하고 비슷합니다.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운전에서 해방되면 이 사람은 차 안에서 멀뚱멀뚱 앞만 보고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화상회의나 서류 업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5G 통신이 발달하니까 이 자동차 자체가 움직이는 온라인 IT 장비 개념이 되는 겁니다. 움직이는 스마트폰이 되는 거죠.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단순히 기능 많은 고급 핸드폰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다양한 어플도 개발되고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이 파생돼서 만들어지면서 우리 생활이 아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당시에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시장을 선점했던 애플하고 구글이 세계적인 엄청난 기업이 돼버린 겁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 생활이 엄청 바뀐 것처럼 이 자율주행차 시대에도 자율주행차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생활이 변할 겁니다. 차 안에서 은행 업무를 보고 원격으로 의사한테 진료도 받고 달리고 있는 도중에 배달 음식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옆에 달리는 차에 탄 사람하고 서로 게임도 할 수 있을 거고, 이 자동차라는 게 사람이 운전에서 벗어나서 일정 시간 머무는 생활 공간이 돼버리면 앞으로 자율주행차 하나로 우리 인간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쉽게 예측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율주행 기술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두 명의 IQ가 똑같은 천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A라는 천재는 대학까지 나오고 상식도 많은 그런 사람이고 B라는 천재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은 적 없고 글자도 모릅니다. 똑같이 IQ가 같은 천재라도 A하고 B가 내는 결과물은 완전히 다르겠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다고 치면 이놈도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배워놓은 게 없으면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놈한테도 상식도 가르치고 교통법규도 가르쳐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데 이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율주행 기술은 더 완벽해지는데요. 주행 기록 쌓아가면서 다양한 변수에 대한 데이터도 수집하고 실시간 교통정보나 디지털 지도, 탑승자 이용 특성이나 탑승자 이용 패턴 이런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해주냐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교통 관련 빅데이터가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이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런 빅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겁니다. T맵이나 카카오네비가 솔직히 미쳤다고 공짜로 이렇게 이용하게 해주겠습니까? 다 사용자들 주행 데이터도 모으고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에 사용될 지도 정확도도 더 올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공짜로 더 쓰라고 자꾸 부추기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는 고가도로 달리면 내비가 지 혼자 미쳐가지고 고가도로 갔다가 지상도로로 갔다가 그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별로 그런 일이 많이 없죠. 그만큼 지도랑 위치 정보 기술도 점점 정확해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사실 자율주행 기술의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교통 빅데이터 이야기하면 보통 우버 같은 승차 공유 회사 이야기가 무조건 나옵니다. 사실 이 우버 같은 승차 공유 회사는 많은 수의 자동차와 실제 탑승자에 대한 교통 빅데이터를 엄청나게 모았고 지금도 엄청나게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이 빅데이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 제조회사보다도 이런 승차 공유회사가 자율주행차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더 좋은 겁니다. 알고 보면 이런 승차 공유회사들이 단순히 자동차 가진 사람하고 탑승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떼먹는 거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회사들이 아닙니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시장을 먹으려고 하는 무서운 회사들입니다. 실제로 우버도 독자적으로 자율주행차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승차 공유 회사들의 가치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려고 해도 차 몸통은 만들 수 있어도 이 자율주행의 핵심이 되는 빅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회사들은 엄밀히 말하면 자동차 팔고 나면 끝이니까 팔고 난 이후에 대한 자료는 생각보다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드라이버를 고용해서 시험주행을 하더라도 현실적인 빅데이터를 모으는 데는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제조사들이 승차 공유회사에 대한 투자도 하고 제휴도 계속하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제조사도 자체적으로 승차 공유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빅데이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자율주행차 가격이 지금 우리가 타는 일반적인 자동차 가격대가 아니고 훨씬 비쌀 건데 결국 자율주행차 시장은 렌트나 승차 공유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사들도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승차 공유 시장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동남아에 그랩이라는 승차 공유 회사가 있는데 동남아 꽉 잡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현대기아차한테 역대 최대로 3천억 가까이 투자금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SK그룹도 여기 지분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승차 공유라는 게 자율주행차로 넘어가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하고 시장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승차 공유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카카오도 승차 공유 사업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고 택시기사들은 생존권 이야기하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법인 택시 모는 기사들이 하루에 산업금 13만원 정도 내는 모양이던데 사실 열심히 일하면 더 가지고 가는 건 맞는데 현실이 택시 공급 과잉 때문에 수익이 나빠져서 산업금 채우기도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산업금 제도 폐지하고 택시기사들 월급제로 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긴 했다는데 이것도 택시 회사들이 월급으로 주게 되면 자기들 힘들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적극적으로 논의가 힘든 모양입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깊은 내용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택시 월급제로 법 개정해버리고 빨리 승차 공유도 출퇴근 시간 아니고 그냥 풀타임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 카풀도 뉴욕에서 하는 우버처럼 승차 공유에 등록하는 차량 대수를 제한해버리고 카풀 등록하는 운전사들은 가능하면 기존에 택시 경력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등록시켜주는 겁니다. 법인 택시 모는 기사들 입장에서 선택권을 줘버리자 이겁니다.
택시 회사에서 안정적이게 월급 받고 일하든지 아니면 카카오 카풀 등록해서 산업금 부담 없이 자기 차 가지고 한 만큼 가져가든지, 물론 이렇게 되면 또 개인 택시 문제가 남기는 하는데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조금이라도 피해자 줄여가면서 절충안 찾아서 어떻게든 실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대치 국면이 또 아무 결과 없이 유야무야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활성화되는 시기가 오면 결국 택시회사는 택시 기사들 다 자를 거 아닙니까 솔직히. 당장 승차 공유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차가 국내 승차 공유 회사 인수해서 좋은 사업 하나 하려고 했는데 택시업계 반발로 계획 취소하고 외국 승차 공유 회사에 투자했다는 기사를 좀 보니까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승차 공유 시장 우리나라 좀 늦기는 늦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특성이나 인구 밀집도, 교통 여건, IT 인프라 생각해보면 의외로 빨리 자리 잡고 발전해서 자율주행차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생존권이 달린 갈등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은 없더라도 절충안 빨리 찾아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차와 승차 공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캔들 스토리 영상을 강의 영상으로 보시는 분 아직 많으신데 사실 저희는 강의 영상은 아니고 그냥 정보나 생각을 공유하는 영상으로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 캔들 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해주세요.